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어쨌든 오늘부터 이제 1단계로 내려가서 약간 이제 길거리에 보면 약간 활기가 좀 나오긴 했는데 다들 또 조심하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오프라인으로 한번 저도 하고 싶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이번 학기는 온라인으로 하게 되니까 이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 미리 자료는 드렸으니까 관련돼서 실습 자료나 아키텍처 상세 자료를 드렸는데 그래서 계속 병행하시면서 약간 원래 이제 차근차근 하려면 코어 이더리움 책을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거 말고 이제 저희가 드렸던 자료들은 전체적인 맥 정도를 잡을 수 있는 자료긴 한데 그래도 그 약간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거 갖고 이제 쭉 이 수업과 상관없이 뭐 이렇게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래서 미리 좀 자료를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시간을 일단 당분간 6시로 하려고 하고 제가 뭐 일단은 긴 시간을 뭐 하면 좋지만 여러분들 다 일정이 있으시니까 제가 이제 좀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몇 개 수업은 제가 온라인 그 아마 VOD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라이브로 진행하고 또 VOD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그 미리 좀 그 흐름에 따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금 보니까 뭐 가나시로 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게스트로 좀 여러분들 알아서 좀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따라주고 계셔서 저도 굉장히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난 좀 시간이 좀 뭐 많이 좀 진행이 되려고 하니까 제가 먼저 자료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는 지난주에 했었던 그 상세 자료 또 그 구조 상세에서 제가 몇 가지 지난주에 했다가 아직은 좀 더 시간이 남았죠. 그래서 그거에서 좀 안 했던 부분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잠깐만요. 창이 많이 떼져 있어서. 네, 자료 보이시죠? 그래서 자료 그때 했었던 중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그 계층 구조.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패키지를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공동 계층, 데이터 계층 패키지들이 있어요. 이 계층이 어디 속해져 있다는 것들의 연결고리들 그걸 좀 이 내용은 어차피 그 책에 나와 있던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이런 패키지들이 어떤 계층에 속해져 있다 그리고 이 계층 간의 연결고리들을 좀 아시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데이터 계층 그래서 어카운트, 코어, 뭐 머클피티라 3, 합의 계층 마이너, 실행 계층은 그죠 컨트랙트에 대한 부분 그리고 프로토콜에 대한 실행체 이들라고 하는 이들은 프로토콜 실행체가 있고 뭐 콘솔에 대한 부분 뭐 이들 클라이언트 RPC 이들은 클라이언트 쪽 노드 이런 각 그 앞에서 저희가 지난주라서 이제 또 기억이 또 이제 좀 가물가물 쓸 수가 있는데 일단 이런 그 전체 계층 구조라고 했잖아요. 공통 계층은 패키지들 어디 속해져 있고 데이터 공통 계층, 데이터 계층, 동의 계층, 실행 계층, 응용 계층. 그래서 이런 그때 제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패키지 쭉 남아 있는 거 보여드렸었던 그런 것처럼 이 패키지가 어느 계층에 속해져 있구나. 워낙 굉장히 패키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도 다 못 외우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이제 일단 이렇게 이런 패키지들이 이 어떤 계층에 속해져 있구나. 근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동 계층에서는 P2P 네트워크 프로토콜 그리고 이더DB라고 해서 이더는 스토리지 레벨 DB를 내부에 사용하는 것들이 있고 RPC는 이제 그러니까 리모트 프로토콜이죠. 외부로 접속에 대한 부분이 있고 크립토는 다양한 이제 암호화 함수들이 있고 RLP는 RLP 인코딩을 이제 그러니까 인코드 디코드 하기 위한 시그널을 하는 RLP라고 해서 그쪽에서 네트워크에서 쓰고 있는 부분들이고 각종 파라미터들 파람스, 커먼, 공통 유틸리티들
이벤트는 실시간 이벤트 처리, 매트릭스, 그리고 운용 계층에서는 뭐 모바일, 이제 뭐 전체 뭐 중에 상태 리포팅 서비스, 그러니까 통계 같은 거죠. 그리고 인터널 내부 함수들, 수함은 이제 P2P 뭐 분산 파일 서비스고, 휘스퍼는 메시징 서비스. 이렇게 전체적인 이제 패키지가 이런 굉장히 다운로드 번호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 있는 패키지들이 어떤 계층이 속해져 있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걸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외우신다기보다는 그 패키지들이 어디 속해져 있다, 그런 감을 갖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그게 그냥 디렉토리 구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디렉토리만 갖고 사실은 이게 개발자들이 그 소스를 다 분석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코드 레벨에서 이렇게 좀 호출되고 어디가 이제 레이어가 있는지를 박힌 부분인 거니까 제가 이제 계속 강조했으면 이런 패키지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층이 속해져 있는지를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꼭 개발자로서 이제 그런 패키지를 아는 것도 당연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뭐 기획자나 아니면 그런 기획 쪽이나 아니면 나중에 그 서비스 기획, 아니면 나중에 이제 그 전체적인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개발자나 아니면 기획자, 아니면 전체적인 흐름을 갖고 있는 전체 사업 오너 같은 부분에서 이런 거를 체크를 해서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걸 강조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에 상세하기 전에 일단 하이 레벨에서 많이 나왔던 거죠. 이제 어쨌든 이더리움이라는 것은 트랜지션 베이스의 스테이트 머신이다. 어쨌든 스테이트가 제니시스부터 계속 스테이트가 변환이 일어나죠. 트랜지션 먼저 이런 상태에 대한 변환들이 있는데, 네트워크에 트랜지션이 발생하기 전인 제니시스 블럭이죠. 제니시스 스테이트로 부착해서 트랜지션이 실행되면서 이제 파이널 이제 스테이트로 있겠죠. 쭉 이제 스테이트가 변환되는 것들에 대해서 해서 어느 한 시점에서의 파이널 스테이트는 이전 네트워크 현재 상태를 나타낸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처음 제니시스부터 이렇게 계속 상태가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스토리가 다 모여져 있다. 네, 상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런 트랜지션 베이스 이제 스테이트 머신, 이제 상태가 해서 상태 1에서 S2를 했을 때 살아온 상태로 이제 업데이트 되는 부분에서 하나의 블록이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현재 상태,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값이 변경, 블록 생성된 변화가 있는 경우를 새로운 스테이트 업데이트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태 1이고요. 이제 현재 새로운 상태를 나타내는 스테이트를 나누는 거죠. 전체적인 이런, 이게 이제 블록에 보시면 140에서 141이잖아요. 블록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이거는 상태 1, S1이고 이게 S2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트랜잭션에 움직이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은 어떤 거래 중심이었다고 하면 이런 이더리움은 이런 상태, 어카운트에 대한 상태, 그리고 또 상태를 나타내는 것들이 또 뒤에 또 나오겠지만 많이 지난 배웠겠지만 전체 스테이트도 있고 트랜지션도 있고 또한 영수증이 있었죠. 그 세 가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얘기가 바로 이어질 건데, 이런 어떤 상태에 대한 트랜지션 베이스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부분이 영어로 표현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블럭을 단순한 데이터 집합이 아니라 상태, 스테이트 트랜지션 펑션을 생각을 한 거죠. 비트코인은 단지 그냥 뭐 몇 비트코인 넘어갔다고 하는 거래 정보 내용이 있었지만, 이더리움에서는 약간 여기 보면 계약 상태가 나와 있죠. 근데 계좌가 ASB에서 뭐 1, 2더를 송금하고 가스를 사용해서 B의 계약 코드를 실행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다시 그냥 이더를 송금하는 거 말고도 이제 이런 계약이라는 부분에서 계약 코드가 있고 데이터가 있죠. 계약 코드가 있고 업데이트된 데이터가 일단 비트코인은 단지 그냥 거래에 대한 부분, 뭐 송금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더리움에서 이런 어떤 데이터라든지 계약 상태에 대한 부분들이 요것이 상태가 변환되는 부분, 요거가 비트코인과 차이점입니다. 이게 가장 반복적인 내용이지만 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트랜지션 베이스 스테이트 머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더리움 스테이트는 수백만의 트랜지션이 이루어져 있고 이런 블록 단위로 묶여져 있다. 그리고
블록은 일련의 트랜잭션을 포함하고 각각의 블록들은 이전 블록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몇 번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제 이해를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파이널 스테이트에서 다음 스테이트 전환하기 위해서는 트랜잭션 유효성 검증을 하게 돼요. 이제 그 유효성 검증을 그게 이제 마이닝이죠. 이게 정말 마이닝을 거쳐서 유효성, 서로 이제 상호 검증처럼 유효성 검증 받고, 유효성 검증이란 마이너 노드가 컴퓨팅 리소스를 투입하죠. 그 컴퓨팅하기 위해서 전기도 쓰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효한 블록을 생성하는 경우, 이제 그 마이너가 블록을 유효한 것들에서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블록 헤더에 부모 블록의 해시가 기록되므로 블록이 체인처럼 연결되는, 계속 연결되는 부분들은 뭐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트랜지션 베이스 스테이트 머신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이렇게 이제 상호 검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채굴자가 수학적 증명을 통해서 각각의 블록을 증명할 수 있는 과정을 해서 이제 프루프 워크, 작업 증명 방식이 워낙 뭐 많이 쓰였겠지만, 이것들은 그런 수학 공식 마치 수학 문제를 푸는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빙고 게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빙고 게임처럼 이런 블록을 증명하고 생성하는 과정을 이제 POW 하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블록을 증명한 채굴자는 채굴 작업에 대해서 일정인 양의 이제 보상이죠. 보상을 통해서, 사실 이것 때문에 블록체인 베이스가 이제 원래 데이터가 중요하긴 한데, 어떤 이런 보상에 대한 메커니즘으로 이런 암호화폐가 나오게 된 시초가 된 거죠. 왜냐면 그런 보상이 없으면 이런 컴퓨팅 리소스를 하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그 동기부여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한 일종의 메커니즘으로 이제 암호화폐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상을 이도록 하게 되고요. 채굴자가 블록을 검증하고 블록을 이어붙일 때 새로운 이더를 함께 생성하고 이를 보상으로 가져갑니다. 이건 비트코인과 비슷한데, 비트코인은 롱기스트 체인, 가장 긴 체인만 살아남았지만, 이더리움은 이제 뒤에 이제 고스트 프로토콜 나올 텐데, 그냥 헤비하다 표현할 거예요. 헤비한 체인이 살아남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엉크 블록도 나오게 된 이유가 이제 그런 가장 무겁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그런 고스트 프로토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뭐 블록을 만들기 상태 S0에서부터 거래 내용, 트랜잭션에 따라서 이제 상태가 변했죠. 트랜잭션 0일 때에서 이걸 어플라이해서 S 스테이트 1이 됐고, 또 트랜잭션 1, 2에서 S2가 이런 식으로 해서 블록을 만들기 상태가 S0에서부터 계속 이제 거래 내용, 트랜잭션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 내용을 모두 어플라이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이에 따라 변경된 각 계정의 밸런스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이닝에 성공하면 뭐 S 파이널 상태의 어커트 내용을 블록에 담고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브로드캐스팅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게 전체 블록을 사고 나서 이것들이 다 마이닝이 성공하면 이것들을 빙고 게임에서 손을 들잖아요. 내가 맞췄다 한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먼저 이렇게 브로드캐스팅 하게 돼요. 가스는 지난 뭐 시간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넘어갈게요. 이드럼 내 수수료 표현을 가스로 한 것이고요. 이드럼 자체 화폐인 이더로 되어 있으면서 계좌 간의 송금으로 이제 이더럼을 사용하는 경우에 가스를 지불한다. 그래서 이더럼 비롯한 대부분의 블록체인의 데이터 저장 및 가금의 높은 중복성이 특징이죠. 왜냐하면 계속 분산 원점, 공유 원점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참여자들이 동일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동일한 연결선을 반족하게 될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 한계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수수료로 이제 가스가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가스가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많이 지금이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신데, 처음에 했을 때 가스가 뭐냐고 많이 하는데 수수료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거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 수수료. 그래서 수수료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거래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계약의 실행을 위한 연상력, 저장 공간, 네트워크 사용 등을 사용하기 위해 특정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맞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실제 보면 EVM이라도 버추얼 머신에 이게 돌아갔을 때 이게 스토리지 오프 코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전체 마치 옛날에 바이너리 코드처럼 전체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에서 스마트 컨트랙을 실행하기 위해서 EVM 내에 오프 코드라고 오퍼레이션 코드가 거의 저장을 쓰는 거를 스토리지를 쓰는 거지, 네트워크를 쓸 때
사실 가장 가스가 소비되는 게 어디냐면 이런 저장을 쓸 때예요. 저장 공간 쓸 때, 거기 스토리지 쓰는 공간을 쓸 때, 마치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한 만큼 돈을 내듯이 그렇게 그 부분 비슷한데, 그런 것처럼 가스를 갖고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산정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이런 스토리지 쓸 때 가장 가스가 가장 많이 소비가 됩니다. 오프 코드별로 이렇게 가스 소비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저장 쓸 때 가장 많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뭘로 쓴다? 이제 가스로 쓴다는 거죠. 전에 나왔던 그림인데 좀 약간 색깔이 달라졌죠. 그래서 전체 트랜지션 P는 가스 리미트 곱하기 가스 프라이스다. 그래서 가스 리미트는 이제 뭐몇 리터 넣어주세요. 가스 리미트가 넣어주세요. 그럼 10리터 넣어주세요. 그리고 뭐 가스 프라이스가 뭐 1리터당 1,600원이니까 뭐 곱하기 하면 16,000원인 거죠. 이렇게 곱하게 되는 거죠. 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트랜지션 실행 비용은 가스 가격 곱하기 가스 총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스 가격은 가스당 트랜지션을 요청한 사람이 지급할 가격이 되고요. 가스 리미트는 트랜지션 수행에 소비될 총 가스량에 대한 추정치. 그래서 전체 10리터 넣어주세요. 1리터는 16,000원이니까 1,600원이니까 16,000원 이렇게 곱해서 트랜지션 피는 가스 리미트 곱하기 가스 프라이스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작업당 가스 소모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좀 이건 상세히 나와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전체 스토리지라든지 여기 오퍼레이션 할 때마다 가스가 소비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스 리미트는 사용자가 허용하는 최대 가스 사용량이 되는군요. 가스 프라이스는 사용자가 지불하는 한 원 가스당 가스 가격 맥스를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오죠. 전체적인 맥스 트랜지션 피는 가스 리미트 곱하기 가스 프라이스다. 이렇게. 사용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수요가 되는 거죠. 가스 유즈는 실제 유즈가 사용하는 거죠. 실제 사용된 가스량인 거죠. 가스 유즈 곱하기 가스 프라이스. 그래서 실제 지불된 수수료가 되는 거예요. 전체 이제 전체 맥스가 이거잖아요. 맥스가 이거니까 실제 사용된 거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수행차 발생시키면 우선 맥스 트랜지션 P를 받아가고 나서 남은 만큼 돌려주는 거죠. 실제 이런 맥스 트랜지션 맥스잖아요. 전체 최대값을 내서 받아가고 나중에 나중에 사용한 만큼 이제 차액에 대해서는 돌려주는 것이 이제 메커니즘. 그래서 그것도 몇 번 나왔던 얘기인데, 샌더가 트랜지션을 통해서 보내면 마이너는 각 명령을 수행하고 그만큼 가스를 수수료를 가져가고 끝나고 남은 가스는 다시 샌더에게 돌려주는. 그래서 전체적인 트랜지션에서 이제 오피메이션 했을 때 이제 전체 마이너가 했을 때 전체 250에서 전체 200 쓰고 저축 쓰고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돌려주는 이 메커니즘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워낙 많이 보셨던 내용들을 할 텐데, 일단 원리 자체는 아까 자동차 하는 거랑 비슷하게 샌더와 리시버가 있었을 때 그런 전체적인 만약에 아로 가스가 생겼을 때는 이제 전체적인 그 수행이 되지 않는 전체 가스가 만약에 자동차 갔을 때 자동차의 연료가 떨어지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가스를 너무 적게 써서 그 가스 프라이스를 잘못 선정해서 계속 펜딩되고 있는 하나의 예인 거고요. 잘못됐던 얘기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이제 어카운트가 중요하죠. 이조름에서는. 그래서 전체 어카운트에서는 외부 소유 EOA, Externally Owned 어카운트가 있고요. 이제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계좌. 이건 일반 유저라고 보면 돼요. 일단 다른 계좌로 이더 송금하고 메시지 정상 가능있고요. 중요한 게 이제 컨트랙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EOA 플러스 알파인데 컨트랙 코드, 저장 공간이 있는. 그래서 계약 계좌가 특성 메시지를 받게 되면 계좌 내 코드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저장 공간의 공간 정보를 읽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EOA는 이렇게 이더 밸런스만 있지만 스마트 컨트랙 어카운트는 이더 밸런스에다가 컨트랙 코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컨트랙 코드가 자체서 그 안에서 계좌 내 코드가 실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주소가 이제 EOA는 일반적인 주소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컨트랙 어카운트에는 그 안에 컨트랙 계좌의 코드가 실행되는 그 안에 이제 프로그램이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 단어가 나오는 게 되는데 그 전체적인 이더 밸런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컨트랙 코드가 돼서 컨트랙 코드가 그 안에 데이터도 저장할 수가 있고 그 안에서 그 안에 그 컨트랙 스마트 솔리디티로 짠 그 코드가 실행되는 것들이 이제 여기서 그래서 CA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드럼 어카운트 구조는 넌스는 한 어카운트에서 전송된 트랜지션 수를 얘기하고요. 이더 밸런스는 이제 이더가 이제 밸런스가 그 계좌 양이죠. 그래서 계좌가 보유하고 있는 이더의 양. 그리고 컨트랙 코드가 계속 나왔죠. 이거는 실제로 실행될 내용의 계약의 내용이 적혀져 있는 솔리드 코드. 이 CA 코드가 이게 이제 ABI로 돼서 그것이 나중에 그 솔리디티에서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습해 보시면 나오는데 그 코드가 있는 걸 복사해서 붙여요. 그래서 그 컨트랙 어카운트에 있는 어드레스가 있는데 그게 실제 솔리디티 코드가 적혀져 있는 것들의 이제 주소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세약될 계약의 내용이 적혀져 있는 솔리디티 코드가 있고 저장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 코드 실행에 필요한 정보들을 저장하는 공간, 스토리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키는 이게 처음에 이제 ECD SA라고 해서 개인 키가 있어요. 개인 키를 해싱해요. ECD SA라든지 그 타운 곡선 함수를 돌려서 공개 키가 나오고 이걸 또 KCA 키를 해서 실행법이 나와서 이게 베이스 58 체크하면서 이건 이제 이게 주소가 됩니다. 그래서 공개 키는 개인 키로 한번 하고 그래서 계정 번호가 나오는 것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개인 키가 해싱되고 다시 공개 키를 한 번 더 해싱해서 그걸 이제 전체 베이스 58 체크하는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어카운트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몇 번 들으셨겠지만 이제 개인 키가 해싱하고 공개 키가 나오고 퍼블릭 키에서 다시 한번 해싱하고 정돈한 것이 이제 계좌가 나오게 됩니다. 어드레스가 나옵니다. 주소가 나옵니다. 이드럼 어카운트는 자체는 EOA 자체는 이렇게 전체적인 아까 넌스, 밸런스, 코데시, 스토리지 루트가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컨트랙 어카운트는 넌스, 밸런스, 코데시, 스토리지가 있고요. 그래서 넌스는 EO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어카운트에서 전선을 트랜지션을 쓰고요. CA 같은 경우는 컨트랙에서 새롭게 생성한 컨트랙의 수가 되는 거고 스토리지 루트는 머클 패트리스 트리의 루트 해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밸런스는 계정 유형에 상관없이 한 어카운트가 소유한 이더 양이 되는 거고 코드 해시에는 EOA의 경우에는 빈 문자열의 해시가 되고 CA는 한 어카운트에 포함된 EVM 코드 해시가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그 리믹스에서 그 돌렸을 때 컨트롤 어카운트에 대한 어드레스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코드 해시에 들어가는 CA 같은 경우에는 그 나중에 리믹스에 돌렸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주소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걸 복사해서 붙이게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EVM 코드 해시가 코드 해시에 이제 약간 EOA하고 CA가 이제 약간 변경되는 이쪽은 이제 일반 유저 갖고 있는 거고 이쪽은 컨택 그 스마트 컨택이 돌고 있는 주소의 그 어드레스입니다. 그래서 EOA는 서로 EOA까지는 이제 약간 이제 실제 전송하는 것이고 EOA에서는 트랜지션이 있을 때는 이 트랜지션이 그러니까 CA 컨트랙 어컨 CA를 통해서 CA에서 내부 컨트랙 CA가 다른 CA에서 호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EOA는 해당 어카운트는 아무런 코드를 갖고 있지 않고 이 어카운트의 월세를 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래를 하나 만들어 설명해야 하는 것이고요. 컨트랙 어카운트는 해당 어카운트는 트랜지션 받을 때마다 자신의 코드를 활성화시키고 그에 따라서 데이터를 읽거나 내부 전자 공간에 기록하고 다른 추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EOA는 이건 약간 일반적인 송금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쪽은 실제 EOA 자체가 어떤 CA를 일단 스마트 컨트랙을 호출하기 위한 부분이 있고 이 CA가 또 다른 CA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그 송금하는 거는 이후에 똑같으니까 이제 컨트랙 어카운트를 이제 보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브렉천의 모든 기능은 항상 EOA의 어카운트를 트랜지션 일단 일반 사용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지션의 뭐 이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이제 비인데 from 뭐 송신자 to 수신자 value는 보내는 양 sign 송신자 서명이 나와 있죠. 여기선 이더리움 거래소는 뭐 from 송신자 to 수신자가 되고 value 보낸 이더의 양이 되고 그리고 init는 이제 컨트랙 생성에 이니셜라이즈 하는 거고 데이터는 컨트랙처에 사용되고 사인은 송신자의 서명인 거죠. 이쪽 부분이 좀 더 컨트랙 때문에 이더리움 어카운트에서는 스마트 컨트랙 쓰기 위해서 이런 구조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트랜지션은 그래서 프라이빗 키로 서명하는 것이 바로 사인드 메시지가 되는 거고요. 따로 설명하지 않고 바로 트랜지션을 보내는 것이 이제 인터널 트랜지션인 거예요. 인터널 트랜지션. C에서 C끼리 보내는 게 인터널 트랜지션.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사인드된 메시지가 가는 부분이 있고 언사인드 됐을 때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을 도식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난 트랜지션에서 약간 좀 얘기를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복습 겸 다시 중요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각각 트랜지션 안에는 이렇게 논스, 가스 리미트, 가스 프라이스, 뭐 to value, 뭐 전체적인 어마운트, 그 뭐 전자 서명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쪽에 뭐 VRS가 있고요, 데이터가 여기 있죠. 이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이들은 트랜지션에 대한 전체적인 상위 레벨의 각 요소들을 좀 설명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들은 트랜지션에 대해서는 이렇게 트랜지션에 대해서 해시를 해서 이렇게 좀 전체 프라이빗 키로 했을 때 이렇게 좀 나오는 해시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VRS 위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이런 트랜지션에 대한 바이트 코드가 바뀌는 부분을 제가 약간 이거 도식화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트랜지션에 대한 종류, 그래서 일반 송금, 컨트랙 생성, 컨트랙 호출 각각에서 한 부분이고 컨트랙이 이더를 보낼 때 반드시 페이러블을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저 솔리디티에서 이제 보실 건데 전체적인 컨트랙이 이더를 보낼 때는 페이러블이라는 함수를 꼭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서는 트랜지션에 의해서 각 생태가 변경되며 어카운트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 다른 종류의 트랜지션이 사용되게 됩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내용이 전자 서명 후에 이렇게 A하고 B한테 이제 보냈을 때 이제 이렇게 트랜지션에 대한 부분이 있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전체 이또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따온 건데 여기 전체 각 전자 서명하고 트랜지션 브로드캐스팅하고 마이너는 이제 채널 통해서 트랜지션을 전송받은 후에 해당되신 문법에 맞게 되는지 이제 검증하는 거죠. 전자 서명이 유효한 것인지 사용자 A가 계정에 있는 넌스가 맞는지 점검하고 트랜지션 처리 비용을 계산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약간 가스 같은 걸 계산하는 거죠. 전자 서명이 비용이 확인해서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1번 이제 전자 서명이 보냈을 때 이런 트랜지션이 있을 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실행되는 것들에 대해서 트랜지션 과정 아주 크게 상위 레벨에서 좀 도식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용자 A 계정의 잔액에서 처리 비용, 그러니까 가스 비용 같은 거죠. 거기서 어카운트 넌스를 빼고 이제 처리 비용을 빼고 어카운트 넌스를 플러스 1로 증가시키고 잔액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에러 메스를 반환하고 오류가 없으면 가스 총량의 가스 가격을 곱해 가스 비용을 계산하고 최종 실행을 위해 트랜지션 풀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번, 2번, 3번, 4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가스 부분을 아까 이제 곱해서 산정되는 게 있었죠. 그래서 가스 총량의 가스 가격을 곱해서 가스 비용을 계산하고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안에 가스를 계산해서 이더가 충분히 있었으면 실행시키는 거죠. 그래서 최종 실행을 위해서 트랜지션 풀에 등록하게 됩니다. 트랜지션 풀에다가 여기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잔액이 부족하면 이걸 자체가 이제 등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는 트랜지션 풀에서 트랜지션 처리 비용이 높은 순으로 트랜지션 통금값 A 계정에서 B 계정으로 전송합니다. 이때 B 계정이 컨트랙 어카운트일 경우 해당 컨트랙 코드를 동작시키고 이 코드는 컨트랙이 완료되거나 실행 비용 가스가 모두 손질 때까지 계속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트랜지션 풀에서 이제 그런 전체적인 이게 뭐냐면 어떤 얘기냐면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가스 비용을 넉넉히 선정되면 얘가 잘 실행이 되는데 앞에 가스를 잘 선정되지 않았으니까 계속 펜딩되는 거예요. 너무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마이너가 거기에 대해서 실행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 펜딩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 오늘 가스 비용이 많이 올라가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죠.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만약 그 사용자에게 충분한 돈이 없거나 가스가 소비되어서 코드 실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송금이 실패했다면 트랜지션 처리 비용을 제외하고 모든 상태 원복하고 트랜지션 처리 대가를 마이너의 계정에 추가합니다. 그래서 트랜지션이 성공하면 처리 결과를 상태 DB에 반영하고 남은 모든 가스를 이대로 환산한 후 A에게 반환하고 트랜지션 처리 비용을 마이너에게 전송하는 예입니다. 이거는 충분한 돈이 없을 때는 이제 실행이 안 되는 거고 충분한 돈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트랜지션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다시 여기 사용자가 있고 채널이 있고 전체 검증을 하는 거죠. 마이너 검증해서 실행하는 부분. 사용자 A, B, 마이너, 트랜지션에 대한 풀 이렇게 좀 네 가지 요소를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약을 하면 트랜지션 실행 시작해서 유효성 검증하죠. 계속해서 놓으면 이제 다시 거꾸로 오는 거고 사용자 A의 잔고를 검사하고 사용자 A의 잔고에서 이 이들을 빼고 어카운트 전수를 증가를 시키고 가스 이제 2000년 초기화해서 메모리 사용 비용으로 320 가스를 지불했다고 했을 때는 사용자 B 어카운트에 트랜지션을 실행하고 가스 비용 180 가스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잔여 1500 가스를 이대로 교환한 후 사용자 A에게 반환한 후 상태를 반영한다. 이렇게 아까 위에 있었던 1, 2, 3, 4에 있었던 것들 순서로 이렇게 쭉 이렇게 전체적인 표현한 겁니다. 트랜지션에 대한 실행 시작에서부터 이렇게 가스를 산정해서 거기들은 가스를 지불하고 그래서 이제 그 가스를 지불한 걸 통해서 이제 나머지 가스로 이제 이절을 교환해서 사용자에게 이제 반환하고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나온 플로우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지션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이렇게 약간 이제 기술적인 노드로 보면 이렇게 보면 약간 로컬 풀로드가 있을 때 여러분 노트북이 여기 있다고 하면 JSON RPC로 해서 이렇게 이제 웹3 뭐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 쓰는 거죠. 그래서 트랜지션 아이디를 이제 하나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을 이제 호출했을 때 전체적인 트랜지션에 대한 것들을 메모리 풀에 이제 하나씩 이제 등록하게 되고요. 이것들이 어디서 생겨나는지 아까 배웠던 이런 버추얼 머신에서 이런 전체 밸리데이션 하고 나서 그게 밸리데이션이 확산을 했을 땐 트랜지션이 이렇게 좀 풀로드로 이렇게 이쪽에 여기서 0677A가 이제 전체 브로드캐스팅 생기는 거죠. 스마트 컨트랙을 호출하고 그래서 트랜지션 아이디 메모리 풀에서 있을 때 이것들이 어디서 실행되면 이제 보통 클라이언트 서버에서는 서버가 있는 이더리움에서는 서버가 있죠. 공통 네트워크가 있는 거죠. 이 서버가 있는 공통 네트워크 있는 게 EVM이죠. 이 EVM 내에서 이런 트랜지션이 검증됐을 때 이것도 브로드캐스팅 하게 됩니다. 이런 이것은 이제 전체 약간 이거 로컬 풀로드고 이제 마이닝 노드에서는 이렇게 트랜지션이 왔을 때 전체적인 그 메모리 풀에 들어가서 이제 보게 되는 거 EVM에서는 그 마이닝 노드에서 이런 전체적인 EVM에서 한번 전체적인 여기서 실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체 오프 코드를 바뀌게 되는 거죠. 오프 코드 내에서 이렇게 한번 전체 블럭에서 한번 붙여넣어서 한번 여기서 한번 전체적인 메모리에서 이렇게 붙였다가 없애는 역할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면 이 자료를 나중에 영어로 돼 있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실제 그 라이프 트랜지션이 수행되는 게 1번부터 쭉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메모리 풀에 들어갔다가 EVM에 올라갔고 여기서 전체기 블럭에 전체기 릴레이트된 블럭 트랜지션에 붙여서 실제 뉴 블럭으로 이제 브로드캐스팅 다른데 브로드캐스팅 시킨다 이렇게 좀 도식화된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이제 풀로드에서는 이제 풀로드가 이제 전체적인 이런 블럭을 받았을 때 이렇게 트랜지션이 쭉 있었죠. 새로운 블럭이 들어온 거죠. 이 블럭이 들어왔을 때
트랜지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블록 트랜지션에 대해서 전체 EVM에서 이제 밸리데이션에서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블록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밸리데이트가 성공이 됐을 때는 이제 메모리 풀에서 이거 하나만 좀 없애놓고 다시 블록을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들이 블록이 브로드캐스트 PO 노드로 또 흩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 그림 자체가 간단하게 보시면 이게 전체 로컬 하나 풀노드에서부터 마이닝 노드, 풀노드 이렇게 좀 흐름이 있으니까 이 그림은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들을 제가 이것도 자료 올려놓을 테니까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보시면 이렇게 흐름이 있구나 하는 걸 좀 약간 감을 잡을 수가 있으시고 그래서 전체적인 이건 이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는 EOA 아까 말씀드린 익스턴의 온 어카운트죠. 그래서 전체적인 억세스에서 크리에이트에서 트랜지션을 했을 때 이건 프라이빗 키로 사인해서 RPC 샌드를 했을 때 이게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예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트랜지션 A를 다 쓰고 마이닝에서는 여기서 이제 밸리데이터에서 트랜지션 풀이 있죠. 트랜지션 풀에 있어서 전체적인 블록 헤더 이제 블록이고 이제 블록 I 플러스 인해서 이렇게 블록체인에서 블록 헤더 이제 마이닝이 여기서 검증하죠. 검증해서 나서 여기서 이제 PO에 여기서 이제 execute를 했을 때 여기서 트랜지션 execution 내에서 트랜지션과 어카운트와 이렇게 EVM 내에서 이렇게 네트워크 내에서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해서 실제 여기서 실행하고 거기에 대한 POW를 갖고 전적인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마이닝 트랜지션 execution에 대해서 좀 이건 좀 약간 기술적인 아키텍처를 좀 보완한 상태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쪽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이게 이쪽에 이제 일종의 클라이언트 단 이쪽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마이닝하는 프로세스 이쪽이 이제 트랜지션 에시큐션 그래서 EVM에서 사실 여기서 실행했을 때 트랜지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가스를 선정해요. 이게 스토리지를 쓰는 건지 여기서 이제 오프 코드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전체 메모리를 쓰는 건지 아니면 어쨌든 여기 스토리를 쓰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다 계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카운트 내에서 전체 패치를 하고 세트해서 이렇게 좀 돌아가는 그러니까 EVM 내에서 보면 크게 보면 스택과 메모리로 이루어져 있는 일종의 컴퓨팅 리소스죠. 그런 것들이 이런 전체적인 트랜지션 따라서 얘가 다 돌려보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크게 도식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EVM에서 뭐 메모리를 어떻게 뭐 여기서 뭐 아규먼트 쓰고 바이트 코드 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뭐 카피하고 로드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트랜지션 에시큐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킨 거에 대한 실행시키고 거기에 대한 POW를 이쪽으로 이제 마이닝이 하는 거죠.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크게 좀 도식화 시켜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어카운트에 대한 타입에 대해서는 이렇게 클라이언트 되게 이것도 약간 다른 그림으로 좀 표현됐는데 클라이언트가 있고 트랜지션 어드레스를 이제 EVM 바이트 코드로 그래서 밸류를 이더로 뭐 이렇게 전체적인 트랜지션 발생시켰을 때 이더 밸런스가 있고 이제 컨트롤 어카운트가 있죠. 이더 밸런스에서는 이후에서는 이제 송금한 거고요. 컨트롤 어카운트는 여기서는 진짜 그 스마트 컨트랙이 실행되기 위한 그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컨트랙 A가 있고 컨트랙 B가 있을 때 컨트랙 A, B에서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해서 리절트가 있고 거기다 가스를 얼마큼 사용했는지가 좀 크게 보면 정리로 보면 이렇게 전체적인 클라이언트가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엔터프라이즈에서는 맨날 클라이언트 서버, 이렇게 와스, DB 이렇게만 보시고 있는데 이더리움에서는 이렇게 클라이언트 단만 있고 이쪽은 다 이렇게 백엔드 쪽이 다 이렇게 P2P 네트워크로 이제 큰 EVM으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팅 리소스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가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들은 구성 요소는 이건 지난번 그 했던 강의제로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컴퓨팅 이건 약간 이제 도식화가 좀 약간 다르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이제 컴퓨팅 저는 트랜지션 라이프 사이클이 있고 블록에 대한 파이널레이션이 있고 이제 POW를 통해서 전체적인 월드 스테이트하고 이제 월드 스테이트 트랜지션 트라이, 리스트 트라이 그냥 있었죠. 그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이거는 워낙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 이렇게 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놓은 차원에서 보여드렸고, 구성 요소도 이제 에시큐션 사이클에 대해서도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로 이렇게 버추얼 머신 EVM 내부 구조를 약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 스테이트 부분이라든지 머신에 대한 스테이트, 브로드캐스팅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좀 구조가 나와 있고요. 뭐 구성 요소가 이렇게 어카운트에 대한 스토리지, 그리고 월드 스테이트, 트랜잭션, 리시트, 그때는 한번 설명드렸죠. 그래서 색깔로 보면 여기 트랜지션에 대해서는 트랜지션 트레인은 약간 녹색이고, 그렇죠? 월드 스테이트 어카운트는 이쪽에는 약간 이제 주황색 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약간 리시트 트레인은 약간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들이 이 세 가지가 막 비트코인과 다르게 복잡한 구조는 머클 패치 트리가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이제 좀 조합이 되면서 좀 달라지는 그림들인 거죠. 이것들은 이제 몇 번 더 보시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그때 똑같은 장표인데 블럭이 계속 연결되는데 이 블럭 안에는 이 월드 스테이트 트라이어 모든 계정과 컨트랙의 이제 상태를 기록하는 게 있고 월드 스테이트 트라이가 있고 그리고 트랜지션 트라이라서 해당 블럭에 처리된 트랜잭션들을 기록하는 트랜지션 트라이가 있고요. 그래서 영수증이죠. 실제 트랜지션 발생시킬 때마다 로그를 기록하는데 그 여러분들이 트랜지션에 대한 많이 뭐 이렇게 물건 샀을 때 영수증을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트랜지션, 리시트 트라이가 이제 세 가지가 다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이것들이 이제 블럭들이 쭉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이제 메인 체인이면 여기서는 이제 하나 이제 브로스키했을 때 엉클 블럭이죠. 삼촌 블럭이죠. 이게 메인 블럭이지만 옆에 있는 삼촌 블럭, 엉클 블럭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엉클 블럭이 생기는 거는 마이너가 됐을 때 실제 전체 메인 체인이 있을 때 여기가 이제 엉클 이렇게 블럭들이 트랜지션 풀이 생겼을 때 트랜지션에 대한 풀이 이제 마이너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 노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옆에서 뭐 브로드캐스팅 되는데 뭐 약간 몇 초 사이로 좀 느리게 되기 때문에 엉클 블럭이 생성된다. 125, 124, 125, 116 이게 메인 체인인데 여기 126조 여기 1초와 2초가 있었죠. 2초에 이제 마이너가 또 이제 두 번째 약간 느린 거죠. 여기서 두 번째 그러니까 126이 엉크블럭 126 다시가 엉크블럭이 POW가 똑같이 POW 하는데 노드에서 이게 메인 체인 그리고 여기서 하나 이제 브랜치가 생기죠. 이 브랜치 생긴 것이 엉크블럭이다. 엉크블럭은 이제 블럭 생성에 성공하였고 검증이 어려가 없어서 이름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네트워크에 브로드캐스팅은 되었으나 메인 체인으로 채택되지 못한 블럭을 엉클 블럭이라고 하는 거죠. 위에서 있는 여기서 다 검증이 됐는데 그 메인 체인으로 채택되는 게 브랜치되어 있는 이 126 다시가 엉클 블럭이죠. 그래서 엉클 블럭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 비트코인에서는 위너 테이크스 올죠. 모든 그 선정된 메인 체인, 가장 긴 체인만 선정되고 다 보상이 거기서만 받지만 엉크 블럭에 대한 것도 뭐 마이너 보상을 받게 됩니다. 엉크 블럭에 대해서 이제 엉크 블럭에 대해서도 보상을 주는 게 이제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이더리움에서는. 그래서 엉크 블럭이 많아지면 이제 트랜지션 처리를 이제 많이 생기면 문제점이 트랜지션 처리를 이제 지연시키고요. 이게 동시에 두 마이너가 이제 블럭을 생성했다면 마이너들에게 서로 다른 트랜지션 포함하지만 엉크 블럭에 포함된 트랜지션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늦어지는 거이고요. 컴퓨팅 파워가 낭비가 되죠. 그러니까 엉크 블럭의 생성 과정은 불필요한 해시 계산을 해서 컴퓨팅 파워를 쓰게 되는 것이고요. 보안 문제는 이제 블록체인의 폭이 넓어지고 자칫 컴퓨팅 파워가 한 강한 마이너에 의해서 블록체인이 악의적으로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뭐 가능성이 낮지만 이런 약간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의 구성 요소 헤더에서는 이제 뭐 워낙 몇 번 나왔던 얘기는데 페이 해시에서부터 넌스에서부터 전체 이렇게 아까 제가 배웠던 스테이트 루트, 트랜지션 루트, 리시트 루트 이렇게 헤더가 이제 좀 복잡하죠. 비트코인보다 훨씬 복잡한 헤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헤더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고 스테이트 루트, 트랜지션 루트, 리시트 루트 이 세 가지 루트가 중요하죠. 이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전체적인 이더리움에 대한 전체적인 밸리데이션, 거기에 대한 검증,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트랜지션에 대한 안전성, 이 세 가지 루트가 조합이 되면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건 이제 그때도 약간 나왔던 그림인데, 그래서 되게 블록 헤더 안에 이제 스테이트 루트, 트랜지션 루트, 리스트 루트가 있는데, 이렇게 스테이트 루트에서 루트 노드에서 이제 스테이트에 대한 트라이드가 이제 어드레스 어카운트에 매핑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 안에 있는 스테이트 루트 안에 있는 트랜지션에 대한 것들은 어카운트, 이제 넌스부터 쭉 이렇게 있었죠. 코드 해시가 있었는데, 여기서 컨트랙에 대해서 이 코드 해시가 이제 컨트랙 어카운트, C 같은 경우는 컨트랙 어드레스 오너라든지 전체 이런 정보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스테이트 스토리지 루트에서 이제 여기서 스토리지 루트가 여기서 이제 거의 영수증 리스트 루트가 여기서 또 매핑돼서 여기서 이제 루트 노드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지 루트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리스트 루트가 돼서 여기서 스토리지에 대한 이제 트라이가 이루어지게 되죠. 가장 슬롯과 밸류 이렇게 하나 매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여튼 복잡 다단하게 되어 있는데 매핑은 이렇게 스테이트 루트, 트랜지션 루트, 리스트 루트가 서로 간에 이제 약간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약간 앞에 있는 구조는만 있고 그 이후에 있는 것들에서 그 이후에서만 체크하게 되면 트랜지션에 대한 검증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제 머클트리는 이제 워낙 많이 이렇게 두 개 트랜지션 묶어서 그냥 해싱해서 이런 일반적인 머클트리가 부분이 있고 이것들이 약간 이 보면 아까 그 트랜지션 루트, 뭐 스테이트 루트, 리스트 루트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돼 있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약간 좀 머클 패시브 트리처럼 지금 구조가 다르게 됐습니다. 이게 머클 트리는 이제 머클 트리에 존재하는 데이터가 올바르게 검증하기 있는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해시값에 대해서 이제 루트 부분이 있고요. 머클 트리는 이제 이건 비트코인을 쓴 머클 트리는 이제 약간 매핑돼서 이제 그걸 아주 일반적인 머클 트리로 되어 있는데 이더리움에서는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이런 한계를 극복하셔서 머클 패치와 트리를 도입을 해서 트리의 깊이를 한정 지으면서 깊이가 무한대로 내려가 성능 저하가 되는 걸 방지할 수 있고 머클 루트를 값이 한정되도록 하는 것에서 상태 정보가 변경되더라도 머클 루트는 변경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되어 있고 노드의 값에까지 경로를 명시할 수 있는 약간 이게 좀 어드밴스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머클 패트리시아 트리, 머클 트리는 비트코인에서 사용이 된 거고 이더리움에서는 머클 패트리시아 트리를 통해서 이렇게 좀 약간 다양한 어드밴스된 뭐 깊이 내려가도 성능 저하가 안 되게 하고 상태 정보가 변경되더라도 머클 루트는 변경이 안 될 수 있도록 하고 노드의 작가제 이제 경로를 명시할 수 있는 약간 이런 머클 패트리시아 트리로 된 게 이더리움의 가장 어드밴스된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클 패치셔 트리가 이렇게 좀 이게 이제 스테이트 루트에서 퍼지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뭐 전체 약간 이게 보면 ROM, UAV 이렇게 표현됐을 때 약간 노드가 이렇게 여러 가지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로만 이렇게 1번이고 2번은 그렇죠? 로마너스 이렇게 좀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좀 반복된다기보다 약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예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머클 패치 트리에 하나 예가 이렇게 이제 알파벳으로 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구조가 이렇게 좀 재활용하면서 이렇게 메커니즘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게 머클 패치 트리를 표현했을 때 약간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고요. 이거 그때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게 그때 나왔었던 뭐 A71 135가 45이더가 있죠. 그래서 H7, 그렇죠? H1 1355, 그러니까 45이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따라갔을 때 이렇게 존재 이게 모든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월드 스테이트 트라이, 그렇죠? 브랜치 노드가 있고 그래서 리프 노드가 있고 익스텐션 노드가 있고 리프 노드가 있고 이렇게 전체적인 머클 패치 트리 통해서 이렇게 좀 약간 프레픽스처럼 약간 이렇게 좀 여기 실제 월드 스테이트에서 보면 이 앞에 있는 키만 보면 이게 전체적인 이게 하나 매핑돼서 이렇게 그렇죠? A7로 가서 A7에 브랜치 노드는 1,
1회 135에 45 이더가 있다.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게 머클 패시트리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머클 패시트리가 이렇게 약간 그 아까 노드의 경로를 알 수 있는 키로 조합하면 해당 키에 대한 값을 이용해서 다음 노드에 대한 접근 경로를 알 수 있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머클 패시트리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뒤에 계속 반복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들은 좀 제가 좀 빨리 마칠 건데 이런 부분은 월드 스테이트에 대한 트리, 트랜지션 트리, 트랜지션 리스트에 대한 트리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그 월드 스테이트에서부터 이렇게 먼저 이건 지난번 시간에 나왔던 그림인데 이렇게 좀 이 세 가지 이 블럭에 대해서 넘었을 때 이게 스테이트 루트와 트랜지션 루트, 리스트 루트가 어떻게 매핑되는 부분을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쭉 흐름을 내서 월드 스테이트 트리, 트랜지션 트라이, 트랜지션 리스트 트라이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나중에 한번 이게 세 가지가 이제 세 가지 루트가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거는 지난번 했었던 반복돼서 제가 이제 넘어가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 구성 요소에서 블록 구조, 멀크 트리, 세 가지 루트, 마이닝 마이너 요 그룹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시간 좀 빨리 맞출 건데 오늘 나머지 제가 자료를 드렸으니까 계속 이거는 이제 예습을 좀 하셔서 전체적인 이걸 제가 한 장 한 장 다 보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한데 여러분들 좀 미리 보셔서 이런 약간 이제 이건 지난 2주 전에 했던 내용이거든요. 똑같은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좀 보셔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복습을 하셔서 전체적인 여기 마이너 그렇죠. 이쪽 마이너에 대한 풀까지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실제 세 가지 트라이에 대해서 하고 블록 구조, 멀크트리, 세 가지 루트, 마이닝 마이너까지 해서 이렇게 요 그림들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 아니면 다다음 주에 또 다른 VOD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루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꼭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중요해서 제가 계속 블록 구조, 머클트리, 세 가지 루트, 마이닝 마이너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드렸으니까 미리 좀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약간 구조를 이해하시고 나서 또 나중에 프레이트에 대한 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약간 일정이 좀 있어서 좀 빨리 끝내려고 하고요. 나머지 제가 관련돼서 추가 자료라든지 질문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메일이나 개인 카톡, 단톡방을 통해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습은 또 계속 제가 실습 자료 드렸잖아요. 그것도 좀 여러분들이 가나시나 아니면 게스 그리고 실제 리믹스하고 그 메타마스크 연동해서 하는 거 그것들은 다 몇 분은 이미 많이 하셨던데 그건 뭐 이제 뭐 그래서 하나 따라가시면 어렵진 않으시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그런 느낌을 갖고 있으셔야 이런 약간 이론적인 자료 할 때도 이런 의미였구나 그런 것도 좀 깨달을 수가 있어서 서로 매핑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계속 강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전체적인 구조에서 블록 구조, 머클트리, 세 가지 루트, 마이닝 마이너까지의 핵심적인 부분만 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나머지 자료를 통해서 계속 여기까지 그래서 이 스마트 컨트롤 앞단까지는 계속 좀 반복해서 보시면서 전체적인 핵심적인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좀 빨리 좀 다른 좀 일정에서 마쳤고요. 나머지 이메일이나 그런 거 통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